오로스 엘리트에서 만클럭을 보는 날이 오네. 야, 씨. 진짜 장난 없는데? 무슨 짓을 해놓은 거지, 얘네? 1133 부팅 됐고요. 좀만 더 넣으면 이제 유니파이 X나 OCF급의 클럭이 들어갑니다. 이거 너무 재밌는데? 아, 이게 왜 되지? 살짝 다운 클럭 되는 거 보니까 여기가 맥시멈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잠깐 소개드린 적이 있는 Z890 오로스 엘리트 듀오 X 메인보드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확인해보는 영상인데요. 이 Z890 오로스 엘리트 듀오 X 보드는 에로레이크 리플래시 출시랑 같이 준비된 모델로서 리플래시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단 바이오스 자체가 녹화하는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기존의 메인보드들은 뭔가 사소한 문제들이 있어요. 바이오스로 해결이 될 거라고 전달을 받아서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업데이트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Z890 오로스 엘리트 듀오 X는 리플래시에 맞춰져서 만들어졌다라 해서 이거 한번 써보라고 하셔서 제가 써봤는데, 일단 기존의 Z890 보드들에서 제가 느꼈던 뭔가 이상 증상들이 이 메인보드에서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좀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오버클럭 하는 과정에서 부팅이 먹통이 되거나 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혹은 블루스크린 혹은 블랙스크린 같은 증상들이 제조사를 가르지 않고, 제가 안 쓰는 A사 제품 제외하고 3사 모두 나왔었고요. 그나마 M사 제품에서 증상이 조금 덜 나왔었는데, 에로레이크 리플래시에 맞춰져서 나왔다는 이 메인보드를 쓸 때는 증상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게 없었는데, 어쨌든 좀 더 써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이 제품이 이제 기가바이트에서 나온 제품인데, 솔직히 얘기 드리면은 기가바이트의 Z890 모델들이 오버클럭 지원이나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이 솔직히 얘기 드리면 좀 부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새롭게 나온 이 메인보드는 어떨지, 기존에 발견됐었던 문제들이 해결이 됐을지, 그거를 오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거를 살펴보기 전에 이 메인보드의 주요 특징들을 잠깐 살펴볼 건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어요. 이 메인보드는 CQDIMM이라는 메모리를 지원을 합니다. CQDIMM이라는 거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메모리의 칩이 단면 기준으로 4개 또는 8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 한 면에 들어가는 칩을 2배로 실장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메모리 용량의 최대 2배까지도 장착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DDR5에서 클럭 저하 이슈 때문에 풀뱅크를 잘 사용하지 않으시는데, 잘 사용하지 않는 슬롯 2개를 아예 없애버리고 메모리 슬롯을 2개로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지원 가능한 최대 용량은 동일하게 가져가는 기술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칩을 2배로 장착을 해서. 근데 CQDIMM을 지원한다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걸로 봐서는 이제 앞으로 나올 CQDIMM 메모리를 쓰려면은 이 CQDIMM을 지원하지 않는 메인보드에서는 호환이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추정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CQDIMM을 지원하는 메인보드고, 근데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없는 게 CQDIMM 메모리가 아직 출시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출시 예정도 잘 모르겠습니다. 서린에 물어봤을 때는 전달받은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됐었는데, 언제쯤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향후에 CQDIMM이 나오게 되면 그걸 쓰기 위해서는 결국 CQDIMM이 호환되는 메인보드를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메모리 슬롯을 2개로 줄이면서 나온 옆에 공간에 M.2를 하나 두었고요. 그래서 M.2 슬롯을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M.2 슬롯은 칩셋 쪽에 직결되는 PCI 4.0을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메인으로 사용하는 요 그래픽카드 슬롯 위에 있는 M.2가 PCI 5.0을 지원하는 CPU 직결 M.2 슬롯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방열판 열어보면은 요 안에도 M.2 슬롯이 있는데, 이건 이따 한번 매뉴얼이랑 같이 볼게요. 그리고 PCI 슬롯이 총 3개가 있는데 확장성은 참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래에 있는 슬롯이 2개가 붙어 있어서 솔직히 5000번대 그래픽카드를 3개 장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라이저 케이블 등을 이용해서 최대 3개까지 장착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2개의 슬롯 간격이 없는 걸로 봐서는 캡처보드나 아니면 사운드 카드 뭐 그런 등의 추가적인 장착의 호환성을 위해서 슬롯 하나짜리 장착 가능하게 이런 식으로 디자인 되지 않았나 추정해봅니다. CPU 전원부는 60A짜리 16개가 있는 16 플러스 1 플러스 2 전원부고요. 그래서 CPU 전원부는 제일 앞에 거 요거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16 곱하기 60 하면은, 이거 저번 영상에서 제가 계산 잘못했네. 이게 600 플러스 360이니까 960짜리 전원부가 되는 겁니다. 960이면은 웬만한 에로레이크
엘리트 제품은 모두 커버를 하는 제품이라 이 정도 전원부를 가지고 있으면은 에로레이크 가지고 대충 오버클럭 다 땡겨도 LN2로 질소 오버할 거 아니면 웬만하면 다 커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메인보드 두드러진 특징이 뒤에 보시면 백플이 있어요. 야, 어로스 엘리트급의 백플레이트라니 이거 좀 참신했습니다. 그리고 PCB 서멀 페이스트도 여기 부착이 되어 있다고 해서 M.2 등에서 발생하는 발열이 PCB 쪽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PCB 발열을 이런 뒤에 백플레이트를 통해서 같이 해소를 시키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원부 방열판은 튼실한 편인데 제가 자세히 봤는데 여기 히트 파이프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로스 엘리트급이다 보니까 따로 히트 파이프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후면 포트를 보시면 또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Q 플래시 버튼이랑 시무스 클리어 버튼이 있고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파워 버튼이나 리셋 버튼도 이 뒤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버깅 Q 코드를 볼 수 있는 LED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버깅 LED도 요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부팅 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케이스에 연결하지 않고 오픈 테스트를 하더라도 파워나 리셋 버튼을 여기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는 DP 포트 하나, 그 다음에 USB 포 타입 C라고 하는데 요게 C 타입으로 되어 있는 디스플레이도 이쪽으로 연결 가능해서 모니터 연결할 수 있는 포트는 2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키보드 마우스 연결하는 2.0 포트랑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용으로 쓰는 USB 3.2 포트들이 총 5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기가 랜이 있고요. 와이파이 지원합니다. 이지 플러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운드는 ALC1220 칩셋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SPDIF 오디오 강출력 단자도 있고요. RGB는 OV RGB가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12V RGB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SATA는 4개까지 지원하고, 그 다음에 프론트 USB-C 타입도 10GBps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이지 레치나 뭐 이지 플러그 등이 있다고 하는데 요새 요런 거는 이제 웬만하면 다 달고 나와서, 근데 서브 M.2 방열판까지도 이지 레치로 해서 드라이버 없이 이렇게 손으로만 장착 가능한 그런 장점도 있고, 그래픽 카드도 버튼형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딸깍 누르면 빠지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간편합니다. 굳이 불편함을 꼽자면은 이 이지 레치 방향이 아래로 내리는 게 아니라 위로 올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로 올린 다음에 이 방열판을 드러내야 돼서 한 손으로 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손가락을 약간 비틀면 한 손으로 되긴 하는데 왜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아래쪽으로 돌리게 해놓으면 아래쪽으로 딱 내리면서 딱 들어올리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위쪽으로 올리고 나서 들어올려야 돼서 뭔가 방향이 애매합니다. 이거 방향 바꾸는 게 비용이 많이 드나? 라이센스 관련 문제가 있나? 이걸 왜 굳이 이렇게 놨지? 그런 생각이 기가바이트 보드 쓸 때마다 듭니다. 그 다음에 CQDIM을 지원하는 DDR5인데 요걸 이렇게 눌러보면은 메모리 클럭이 1266까지 지원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클럭은 아니고요. 이 메인보드를 테스트한 기가바이트 전속 오버클럭커가 테스트했을 때 이 정도 수치가 나온다는 거니까 물리적으로 최대 클럭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보다 낮은 클럭에서 아마 동작할 가능성이 높고, 오늘 메모리 오버클럭까지 한번 살펴볼 거기 때문에 이 상용 환경에서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이따가 한번 저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들은 뭐 통상적인 얘기 드리고, 지금 바이오스를 보시면은 2월 12일자 바이오스 단 하나만 올라와 있는데 요게 에로레크 리플래시에 맞춰져서 나온 바이오스라서 요거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매뉴얼 잠깐 살펴볼게요. 한국 매뉴얼로 해서 제품 레이아웃을 잠깐 추가적으로 보자면 CPU 전원은 8핀짜리 2개 연결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스펜 1이 여기 있어서 후면 펜 같은 경우 요쪽에다 장착을 하면 됩니다. CPU 펜은 여기다 연결하면 되고, 펌프 PWM은 요쪽에다 연결하면 됩니다. 지금 펜4 언더바 펌프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 웬만하면은 모든 PWM에서 펌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 CPU 옵트에다 여기다 연결하셔도 돼요. 그 대신 바이오스에서 펜속 조절을 풀로드로 한번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단부에 OV RGB 하나 있고요. 그래서 보통 쿨러 RGB는 요 상단에다가 여기다 장착하면 됩니다. Q코드 나오는 DB 포트라고 되어 있는 LED 창, 디버그용 LED 여기 있고요. 점등되는 걸 보고 어디서 문제가 있느냐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 USB 10GBps, 그리고 여기 M.2가 여기 M2Q 언더바 SB라고 되어 있죠. SB가 사우스 브릿지라고 해서 칩셋 직결이고요. 그 다음에 G4
G4X4라고 되어 있죠. G4는 이제 제너레이션 4를 얘기하고 PCI 4.0을 지원한다는 소리입니다. 거기에 뒤에 X4라고 되어 있는 거는 PCI 4.0 레인이 4개 사용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칩셋 직결 PCI 4.0 레인 4개에 지원되는 M.2 슬롯. 그 다음에 M.2 잠깐 좀 더 보면은 M2A 언더바 CPU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CPU 직결 M.2 슬롯으로, 여기 보시면 G5가 PCI 5.0을 지원하는 Gen5를 얘기하고 X4는 역시 레인을 4개 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밑으로 보면 CPU 직결 M.2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얘는 PCI 4.0을 지원하고요. 왜냐면 PCI 5.0 M.2를 2개 지원하면은 그래픽카드 레인을 반갈죽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0 하나, 그 다음에 4.0 하나로 요새 많이 뽑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칩셋 직결 M.2가 2개 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 M.2로 무려 5개까지 지원하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M.2 슬롯끼리 간섭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꽂아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구성 자체는 굉장히 잘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단부에도 OV RGB 2개, 12V RGB 하나 있고요. C스팬 2, C스팬 3, PWM 포트까지 하단에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F 패널 위쪽에 보면 CMOS 클리어 2핀 점퍼, 리셋 점퍼 이렇게 하나씩 있고요. 블록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면은 CPU로부터 PCI 5.0 레인이 20개 나오는데 4개는 PCI 5.0을 지원하는 M2A 언더바 CPU M.2에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16개는 그래픽카드 전용 PCI 16배속 레인에다가 16개를 할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PCI 4.0 레인이 더 나와서 M2B 언더바 CPU 얘랑 따로 간섭이 없고요. 그 다음에 밑에 Z890 칩셋 쪽에 연결되어 있는 PCI 4.0 레인에 M2M 언더바 SB, M2Q 언더바 SB가 연결되고, 그 다음에 M2L 언더바 SB 소켓이 얘랑 간섭이 있네. PCI 슬롯이 밑에 2개가 더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아래 거겠죠? 잠깐만요. 올려보면 요 제일 아래에 있는 이 녀석하고 M2L 얘 중간에가 얘랑 여기 있는 이 슬롯이랑 간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 쓰시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것도 쓰고 요것도 쓴다면 둘 중에 하나는 동작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PCI 슬롯을 3개 전부 다 쓸 게 아니다고 하면은 얘가 1순위, 그 다음에 얘가 2순위, 그리고 얘는 마지막 3순위로 쓰시면 될 것 같고, M.2 같은 경우 4개 장착하는 경우에 요 중간에 있는 M2L 얘를 가장 마지막에 꽂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나머지 4개 슬롯을 위주로 사용하고, 요 중간에 있는 M2L 언더바 SB 이 슬롯을 가장 마지막 후순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는 기본 7200 제덱 표준부터 지원을 하는데, 이 7200 제덱 표준 메모리는 아직 국내에 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DDR5 메모리 시장이 조금 애매합니다. 메모리 공급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뭔가 신제품이 나올 거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좀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 기본 지원하는 7200이라는 스펙 표준 메모리를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일단 하이닉스 칩셋이나 아니면 마이크론 최신 다이 같은 경우 7200 클럭이 도달 가능한 메모리들이 있으니까, 그런 메모리들을 사용하는 경우에 제덱 표준 7200은 아니더라도 내가 바이오스 딸깍으로 7200으로 올리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 2개의 CQDIM을 제공을 하는데, 메모리 슬롯이 2개인데 최대 256기가까지 지원한다고 써있죠. 그래서 최대 256기가를 지원하려면 CQDIM 메모리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아직 국내에 안 나왔다. 근데 나중에 이 CQDIM 메모리가 출시가 되면은 CQDIM 지원하지 않는 메인보드는 사용을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하고 싶으시면은 CQDIM을 지원하는 메인보드를 사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특이하게 살펴볼 만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여기도 따로 레인 공유 관련돼서 코멘트를 한 게 없네요. 그리고 요거 한번 보고 갈게요. 후면에 있는 이 USB 포트들 중에 바이오스 전용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Q 플래시 플러스 포트로 보시면 되는데, 요걸로 보는 게 간단하니까 여기 후면에 보시면은 요 포트예요. 여기 보면 위에 바이오스라고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Q 플래시 플러스를 통해서 바이오스를 플래시백을 할 거다 하시는 분은 플래시백 바이오스를 플래시백 전용 USB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장착해서 파일 이름을 gigabyte.bin이라고 세팅을 한 다음에 요 포트에다 꽂으셔야 돼요. 여기만 인식됩니다. 그래서 그게 F번 요겁니다. 요거 DP 포트 바로 위에 있는 거. 그리고 보시면은 펜4 언더바 펌프, 여기다가 펌프 PWM을 연결할 수 있을 건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CPU 옵트 여기도 순행식 펌프 헤더라고 적혀있죠. 여기도 펌프 PWM을 연결할 수 있을 거고, 여기 최대 전력 24W까지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포트에 연결하던 간에 사실 펌프는 다 지원하는데, 중요한 거는 펌프 PWM을 연결하게 되는 경우에 그 펌프는 RPM이 풀로드로 돌아가야 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CPU 옵트에 연결하는 경우에 바이오스에서 RPM을 최대로 풀로드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풀로드로 돌리지 않으면은 펌프의 수명이 조금 더 짧아집니다. 펌프는 RPM을 최대로 돌려야 오히려 수명이 오래 가요. 그리고 재밌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M2M_SB 슬롯 있잖아요. 거기에 SATA 방식의 M.2 SSD가 지원이 되나 봅니다. 얘가 M2M이 요거 제일 아래쪽 거, 제일 아래쪽 슬롯에 있는 요 SATA 표시가 이게 SATA 방식의 SSD도 장착 가능하다는 소리였네요. 근데 여기가 아닌 다른 슬롯에서는 NVMe 방식만 지원되고 SATA 방식은 지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요 M2M 제일 아래에 있는 M.2 슬롯만 SATA 방식과 NVMe가 혼용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썬더볼트 애드인 카드 커넥터라는 게 여기 있는데 저 이거 안 써봐서 요거는 뭐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렇게 포트가 있답니다. 여기 시모스 클리어 점퍼 아까 제가 얘기한 거고요. 나머지는 별로 살펴볼 만한 게 없네요. 자, 바이오스에 진입하면 요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 UI가 최근에 바뀐 기가바이트 쪽 UI고요. 아직 요 UI가 아니신 분들은 업데이트하면 요걸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메인보드 어로스 엘리트 듀오 X라고 나오고 그 다음 바이오스 버전 F1 초창기 버전이고요. 지금 CPU 250K 플러스라고 나옵니다. 250K 장착돼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48기가인데 여기 보시면은 클레브에 24기가 모듈 2개가 장착돼 있는데 요게 XMP 8000짜리고요. 요걸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XMP 넣을 건 아니고 어차피 수동 오버클럭 할 거라서 XMP 스펙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리고 250K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공랭 쿨러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바이오스 이거저거 만져볼 건데 일단 어드밴스 모드로 들어가서 여기 인텔 디폴트 세팅을 저는 굉장히 극혐하는 편이라서 요거를 언리시로 풀어버릴 겁니다. 언리시로 풀면은 전력 제한이 아예 해제가 되고요. 근데 아예 해제하지 않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전력 제한을 걸고 싶다 그러면 어드밴스 CPU 세팅에 들어오면은 밑으로 한참 내리거나 아니면은 최상단에서 방향키를 위로 가게 한번 누르면은 제일 아래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터보 파워 리밋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요거를 엔터 누르면 Enable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요걸로 바꾸고 그러면은 이런 서브 옵션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패키지 파워 리밋 1번이라는 게 PL1이고 그 밑에 2번이라는 게 PL2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전력 제한을 대충 이렇게 큰 숫자 넣으면 아마 최대값으로 바뀔 거예요. 이렇게 최대값은 4095고요. 내가 만약에 전력 제한을 200W 수준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200으로 둘 다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인텔 디폴트는 안 쓸 건데 그래도 180 이상 안 갔으면 좋겠다 하면 이렇게 180 이런 식으로 설정해도 되고요. 네, 일단 저는 전력 제한을 아예 해제를 할 겁니다. 아까 언리시를 적용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값을 넣지 않아도 최대값으로 아마 설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액티브 터보 레이시오라는 옵션을 잠깐 매뉴얼로 바꿔보면은 이렇게 코어 개수별로 부스되는 조건들이 나와 있어요. 보통 2개 코어 이하에서 이런 식으로 200 또는 300 클럭 정도 부스트 시키는 게 인텔 TVB 설정 기능인데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PU 같은 경우 인텔 공식 스펙에서는 TVB 없이 모두 53배수를 지원하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그렇지 않다. 실질적으로는 TVB 53배수 그 다음에 올코어 부스트 51배수로 설정이 되어 있다. 제가 250K 리뷰 영상에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여기서 확인 가능하고요. 이거를 여기서 다 53배수로 이렇게 맞추면은 이것 또한 하나의 오버클럭이 되는 겁니다. 53배수로 오버클럭 하는 게 되고 근데 굳이 여기서 설정할 거 없이 여기 밖에 있는 메뉴에서 여기서 P코어, E코어를 설정하는 방법도 있고 내가 만약에 2개 코어 이하에서 동작시킬 때 조금 더 높은 클럭을 달성하고 싶다. 내가 57배수는 안 들어가는 CPU야. 근데 56배수 정도는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요거 말고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서 다 56으로 이렇게 입력하면 56배수가 들어갈 텐데 2개 코어 이하에서 이런 식으로 57배수 그래서 낮은 부하 상태에서 2개 스레드 이하 동작할 때 조금이라도 싱글 성능을 더 끌어내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랑 이 코어도 비슷한 방식으로 가능하긴 한데 굳이 이 코어를 그런 식으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보통 이 코어는 여기서 설정 안 하고 여기서 설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어 50배수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하고 보통은 클럭 배수를 설정을 했을 때 전압도 같이 만져주는 게 좋은데 전압 볼티지 모드를 보면은 여기에 픽스드 V코어도 있고 싱글 코어 V코어도 있습니다. 보통 픽스드 V코어 같은 경우는 인풋 전압을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DVLR 쪽에 인풋 전압이 들어가면은 그 인풋 전압이 CPU 내부 안에서 여러 개로 분류가 돼서 여기 있는 링 전압 아니면은 P코어 전압, E코어 전압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보통 인풋 전압 기준으로 픽스드 V코어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내가 예를 들어 1.3V를 입력했을 때 내가 입력한 1.3V가 P코어에는 영향을 주는데 다른 전압에는 영향을 잘 안 줘요. 이게 버그 같은 거라서 이 ASUS나 혹은 MSI 같은 경우는 각 싱글 코어 전압을 수정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있었는데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 예전에 이 옵션이 없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지금 이게 싱글 코어 V코어가 있더라고요. 이걸 옵션을 설정하면 스페셜 V코어 세팅이라고 생겨가지고 여기 들어가면 코어별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싱크 모드일 때는 P코어나 E코어를 딱 하나만 설정하면 모든 게 다 동시에 적용되는 모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매뉴얼로 바꾸고 여기서 볼티지나 DVID를 내가 이렇게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드도 여기 픽스드 오버라이드나 혹은 SVID 어댑티브 이런 식으로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싱크 말고 내 스플릿으로 바꾼 다음에 코어별로 이렇게 전압을 수정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요거 말고요, 픽스드 V 코어로 해서 CPU DLVR in, 그러니까 인풋 전압이라는 소리입니다. 인풋 전압을 이게 오토 상태에서 보통 1.25V에서 1.3V 정도로, 높을 경우에 1.4V 이상으로 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 1.25V 정도로 한번 줘볼까요? 전압이 조금 모자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클럭을 56배수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NGU 클럭이랑 그 다음에 CPU D2D 클럭 같은 경우도 여기서 수정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맥스 링 레이시오, 민 링 레이시오라고 최대 캐시 배수, 최소 캐시 배수가 있는데 보통 오버클럭 하실 때는 같은 값으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일단 제가 CPU 한번 돌려보고 나서 다시 또 한번 수정해 볼게요. 저장하고 나가기. 부팅됐고 시네벤치를 한번 돌려볼 건데, 제가 사전에 테스트한 걸 기준으로 보면은 이 CPU가 56배수에서 1.25V가 모자라다고 나왔거든요. 전압을 좀 더 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유효 클럭을 보시면은 56배수까지 이런 식으로 P코어는 잘 적용이 된 것 같고, 약간 다운 클럭으로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이 코어는 50배수로 동작하죠. 온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압을 지금 수동으로 입력했잖아요. 250K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거보다 온도 높은 걸 봤을 텐데, 그거는 오토 전압에서 그렇고 지금 전압을 수동으로 1.25V를 때려박았기 때문에 전압 다이어트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전력 제한은 이 정도로 풀렸고, 소비 전력은 210W 정도. 이 정도 쓰게 되면 공랭 쿨러로 한번 써봄직한데, 근데 그냥 전력 제한만 풀어서 쓰면은 소비 전력이 높게는 240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공랭 쿨러로 감당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압 다이어트를 안 하고 쓰신다, 근데 전력 제한 해제를 할 거다, 클럭 배수도 조정해보고 싶다 하면은 수냉 쿨러 가시는 게 좋고, 근데 공냉 쿨러 쓰실 거면은 전압 다이어트까지 같이 쓰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일단 점수는 34,000점 정도 나오는데 요거 잠깐 끄고 돌려볼게요. 참고로 지금 이 영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클럭 배수는 여러분들 따라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250K 영상 올린 걸 보시면은 이 정도 클럭이 안 들어가는 CPU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일단 35,000점은 넘겼고, 메모리 쪽 볼 건데, 솔직히 메모리 쪽도 얘기하자면은 에로우 레이크 때 테스트할 때는 A4 보드는 제가 안 썼고 나머지 3, 4 보드 중에 메모리 오버클럭 퍼포먼스가 기가바이트가 제일 안 들어가는 편이었거든요. 그게 엔간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이 안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번에 한번 제가 잠깐 간을 봤는데 그게 개선이 된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메모리 쪽은 트위커 탭에서 제일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전압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쭉 내려올 필요 없이 상단 메뉴에서 위로 한번 탁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아래로 오고요. 여기서 지금 기본 전압이 1.1V거든요. 자, 1.1로 이렇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1.1V, 1.1V. 그리고 이제 메모리 클럭 넣는 부분에 와서 여기 어드밴스드 메모리 세팅 들어가면 기어 모드를 기어 2로 고정을 해줄게요. 이게 지가 트레이닝 돌다가 안 되면 자동으로 기어 4로 풀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 다음에 메모리 부트 모드를 디세이블 패스트 부트로 설정을 해줄 거고요. 기가바이트는 요거 꼭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 타이밍이 있는데 타이밍을 조금 풀어줄 겁니다. 클럭 테스트를 할 거라서. 그래서 CL, RCD, RP를 60 정도로 이렇게 풀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RFC2, RFC PB를 1400, 1200 정도로 풀어줄게요. 요렇게 테스트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리고 CWL에 58 정도로, CL-2 정도로 입력을 해주고, 나머지는 오토 상태로 두고 클럭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클럭이 4800 정도인데, 자, 한 번에 갈 거예요. 한 번에 8000. 여러분들 지금 1.1V입니다. 8000 클럭 한 번에 딸깍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 됐죠? 에즈락 타이밍 컨피그레이션 켜보면은 기어 2로 8000 클럭 부팅이 됐습니다. 자, 좀 더 올려볼게요. 자, 8000이 되니까 좀만 더 8200으로 한 번에 올려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이 됐고요. 자, 지금 전압이 1.1V예요, 여러분. 1.1V 상태에서 8200 부팅이 됐습니다. 이전에 기가바이트 메인 보드들이 8200에서 8300 그 사이까지 되고 그 이상으로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사실 에로우 레이크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1V에서 8200이 부팅이 되는데,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다른 보드들도 돼요,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올려보면 클럭에 잘 안 들어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해결된 것 같아요. 오늘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지금 1.1V 상태고 클럭을 좀만 더 올려볼 건데 8333 요거부터 원래 잘 안 됐었거든요.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이 됐죠. 지금 보시면은 기어2로 1.1V에서 8333이 부팅이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시스템 같은 경우 클럭을 조금 더 올리려면은 1.1V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전압을 좀 더 줘야 돼요. 전압을 좀 더 줘서 더 올리는 걸 보여드릴 건데, 이게 킹리
킹리적 가심으로 예전에 8200에서 8300을 그 사이를 넘기면은 그때부터 오버클럭이 안 들어가던 이 기가바이트의 이전 모델들이 정말 킹리적 가심으로 1.1V로 가능한 딱 경계선이 여기거든요. 그러면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전압을 더 줘서 이거 이상 들어가는 걸 보여드릴 건데, 다른 메인보드들이 이걸 경계로 더 클럭이 안 올라가는 이유가 무언가가 전압을 추가적으로 인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압이 제대로 안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정말 킹리적 가심의 사유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진작에 리포팅을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에로우레이크 초창기 때 다 테스트해서 리포팅을 했는데, 자 지금 이 듀오 X 보드를 바꿔서 제가 제일 먼저 해본 게 이게 메모리 오버클럭 들어가는지를 테스트 해본 겁니다. 근데 이게 해결이 됐어요. 이 메인보드에서.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인지 하드웨어적인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해결이 돼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전압을 1.3V로 올릴 겁니다. 1.3. 그냥 전부 다 1.3으로 맞추고, 이 전압을 디테일하게 세팅하게 되면 더 올라가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세팅할 거면은 여러분들이 참고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통일적으로 넣는 값은 최대한 XMP에 가까운 값입니다. 그래서 1.3V XMP 메모리가 이 정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한 방에 8600으로 올려볼게요.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이 됐고 기어2에 8600 클럭 바로 부팅이 됐어요. 이게 예전 보드에서 잘 안 됐는데 XMP를 넣는 경우만 갑자기 한 번씩 부팅이 뚫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어로스 엘리트 듀오 X 메인보드에서 지금 초창기 바이오스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단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1.3V 상태인데 좀 더 클럭 올려볼게요. 자 이제 8800으로 한 방에 또 200 갑니다. 저장하고 나가기. 자 이제 트레이닝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데 부팅이 되긴 됐습니다. 8800 클럭 기어2 1.3V예요. 자 여기서 좀 더 올려볼게요. 자 이제부터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요거를 넘어서는 클럭부터는 이 CPU마다도 편차가 있을 수도 있고 전압을 더 필요로 할 수도 있어요. 일단 8866부터 한 뎁스씩 올라가 볼게요. 저장하고 나가기. 바로 안 되죠. 부팅 실패했고요. 그 말은 뭐냐면은 방금 8800에서 부팅은 됐는데 제가 트레이닝이 좀 오래 걸린다 그랬잖아요. 안정성이 조금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8800으로 실사용 오버클럭이 가능할지는 한번 봐야 되는데, 보통 기어2에서 클럭이 안 들어갈 때 언코어 프리퀀시 쪽이 한계에 도달해서 안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일단 요게 안 되는 거 보면은 아까 8800도 제가 트레이닝에 오래 걸린다 그랬는데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8800이 안정화가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이 정도 부팅이 되면은 한 8600 정도 목표로 오버클럭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어2 말고요, 기어4로 바꿔서 전압을 다시 1.3V 세팅해주고 이렇게, 그리고 클럭이 8866이 안 돼서 8933으로 세팅해볼게요. 여기서 저장하고 나가기. 야 기어4로 풀었는데도 한 뎁스도 안 올라가네. 요걸 그러면은 클럭이 높기 때문에 전압을 더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압을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1.5V 정도로 저장하고 나가기. 뭐가 돌긴 하는데 요거는 일단 강제 종료해야 됩니다. 방금 뭐가 돌긴 돌았는데 체크디스크에 들어갔죠. 근데 지금까지 계속 부팅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저게 문제가 있어서 체크디스크에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요거를 바이오스 상태를 일단 하나 저장하고요. 그리고 나서 디폴트 값을 로드해서 체크디스크를 일단 풀어줘야 됩니다. 윈도우 부팅 한 번만 시킬게요. 자 일단은 순정으로 부팅했고 다시 바이오스 진입해서 저장해놨던 거 불러오게 하고 다시 8933 시도해볼게요. 저장하고 나가기. 뭐가 도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돌면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자 8933 기어4로 부팅 성공했고요. 아까는 전압이 좀 모자랐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클럭을 올려볼게요. 자 1.5V에서 이번에는 9066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나가기. 자 기어4에서 전압만 이제 높여주니까 클럭이 9066도 잘 되고요. 자 이번에는 한 뎁스 더 올려서 9200으로 시도해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나가기. 자 9200도 부팅이 됐어요. 1.5V고요.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자 한 스텝 더 올려서 9333 저장하고 나가기. 자 이제 클럭이 쭉쭉 들어갑니다. 9333도 부팅이 됐고요. 과연 기어4는 어디까지 들어갈 것인가. 9466으로 저장하고 나가게 해보겠습니다. 자 9466 부팅이 됐거든요. 야 진짜 장족의 발전입니다. 이게 야 예전에 기가바이트 보드 생각하면은 진짜 많이 개선이 된 거예요. 이제 슬슬 안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일반적인 어로스 엘리트급의 메인보드면은 진작에 안 됐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 얘가 메모리 슬롯이 2개란 말입니다. 4개가 아니라. 그래서 아마 요 정도까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9600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나가기. 야, 9600도 부팅이 되네요. 이게 에로레이크 리플래시에서 맨컨이 개선이 돼서 그런 건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유니파이 X보드가 기존에 들어갔던 클럭보다 더 잘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아무리 메모리 슬롯이 2개짜리라고 하더라도 이 어로스 엘리트급의 레이어 설계면은 슬슬 안 돼야 되거든요. 좀만 더 올려볼게요. 자, 슬슬 안 될 때가 분명히 된 것 같은데 9733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나가기. 야, 이게 된다고? 진짜 이쯤 되면은 거의 오버클럭 전용 메인보드에 근접한 퍼포먼스로 슬슬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기어 4 클럭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면 기어 2로 쓰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거든요. 근데 기어 4가 요 정도까지 클럭이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또 얘기가 달라져요. 기어 2로 8600으로 잡느냐 아니면은 기어 4로 막 9600이나 뭐 그 정도로 잡느냐 또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야, 이거는 진짜 많이 발전했는데. 어쨌든 들어가는 김에 좀만 더 시도해 보겠습니다. 9866 한번 해보고요. 저장하고 나가기. 자, 9866이 부팅이 됐고요. 이제 슬슬 요 RP 수율이 모자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클럭을 넣어보려면은 얘를 더 풀어줘야 될 수 있는데 일단 한 뎁스 더 올려보고요. 여기서 한 뎁스만 더 올리면 이제 만클럭입니다. 만클럭. 자, 만클럭으로 한번 시도해보고요. 저장하고 나가기. 야, 어로스 엘리트에서 만클럭을 보는 날이 오네. 야, 씨. 진짜 장난 없는데? 무슨 짓을 해놓은 거지 얘네? 기어2만 하더라도 솔직히 조금 실망스러웠는데 많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클럭을 더 올리려면은 RCD/RP 수율이 모자라요. 요거 조금 더 풀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좀만 수정하고 갈게요. 자, 지금부터는 타이밍을 조금 걱정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클럭을 엄청나게 올렸기 때문에. 근데 이 타이밍이라는 게 또 너무 풀면은 또 푸는 것 자체로도 부팅이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풀고 나서 그게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이렇게 CWL도 2개 풀어주고요. RFC는 이게 하이닉스 다이라서 아직은 여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 200 정도 풀어줄까요? 이렇게 지금 만클럭에서 얘가 부팅이 되는지 먼저 테스트하고 부팅이 안 되면은 추가적인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나가기. 자, 봐요. 클럭을 조정하지 않고 타이밍 조인 것도 아니고 타이밍을 풀었는데 부팅이 안 됩니다. 그러면 타이밍 푸는데 영향을 받는 타이밍을 건드려 봐야겠죠? 일단 레퍼런스 샘플이 필요하니까 다시 타이밍을 원복해서 저장하고 나가기. 일단 타이밍을 60으로 잡고 다시 한번 부팅을 시켰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타이밍들이 여기 오른쪽에 표시가 됩니다. 여기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러면 얘를 62로 풀 건데 WL을 60으로 2개 올리게 되면 얘 때문에 영향을 받는 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WTRS, WTRL 타이밍인데 요 타이밍을 잡으려면 WRRD SG 타이밍하고 WRRD 언더바 DG 타이밍인데 얘가 지금 108일 그 다음에 78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CWL 값이 2개가 늘어났기 때문에 요 값이 늘어나지 않으면은 저기 WTRL하고 WTRS가 오히려 타이밍이 2개가 조여지는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얘를 110, 80 이렇게 2개씩 풀어줄게요. 저장하고 나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팅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바이오스 진입해서 RFC도 한번 다시 수정해 볼게요. 아마 아까 안 되던 문제는 이 RFC 문제가 아니라 WTRS, WTRL 문제일 것 같은데 이렇게 일단 한번 풀고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 됐고 다시 바이오스 들어가서, 자, 그러면은 문제가 CWL, CWS 문제가 맞고, 그럼 타이밍을 어디까지 풀 수 있는지 좀만 더 풀어볼게요. 한 66 정도로 4개 정도 올리면은 얘가 64고, 다른 메인보드에서는 저 타이밍을 너무 많이 풀어도 또 부팅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과연 기가바이트는 어디까지 풀 수 있을까? 이렇게 세팅하고 저장하고 나가기. 일단 4개 풀고 부팅 됐으니까 좀만 더 풀어볼게요. 이게 얼마나 풀 수 있는지에 따라서 클럭 올라가는 정도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클럭을 더 올려보기 전에 타이밍을 한번 70까지 풀어봅시다. 이렇게 수정하고 요 밑에도 이렇게 수정하고 저장하고 나가기. 자, 70 안 되는 것 같아서 시모스 클리어 한번 했고요. 혹시 몰라서 바이오스를 저장해 놨는데 타이밍을 원복했고요. 70은 안 되고
오, 68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116, 86 저장하고 나가기. 오, 68까지 부팅이 됐습니다. 여기 RCDRP 절반 값으로 나오는 건 기어 4라서 그래요.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클럭 올려볼게요. 자, 다시 클럭 올려볼 시간입니다. 1133 저장하고 나가기. 1133 부팅 됐고요. 좀만 더 넣으면 이제 유니파이 X나 OCF급의 클럭이 들어갑니다. 이거 너무 재밌는데? 이번에는 1266 시도해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나가기. 야, 드디어 이거 안 되는데요. 그래도 선방했습니다. 여기까지면. 클럭을 올릴 때 타이밍을 너무 풀어놔서 그럴 수 있으니까 요거를 조금만 조인 상태에서 딱 한 번만 더 시도해 보겠습니다. 얘도 좀만 더 풀어보고 저장하고 나가기. 이것도 안 되고, 그러면은 뭔가 다른 영향이 있어서 안 되는지 클럭을 잠깐 다운시켜서 좀 더 살펴보고 안 되면 접을게요. 그래도 선방했습니다. 이 정도면. 일단 1133 정도에서 부팅이 되고 있고, RRD 타이밍을 좀만 풀어서 한 번 더 시도를 해볼까요? WTRL이나 WTRS도 한 번 더 좀 더 풀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나머지 타이밍은 요거 말고 요걸로 봐야겠다. 여기는 이런 타이밍들이 절반 값으로 나와서 8, 나머지 타이밍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일단 요거 한번 RRDS, RRD L. 이것도 지금 절반 값으로 나온 거구나. 그러면 이게 너무 타이트하지 않을 텐데. 그럼 요게 좀 많이 타이트해 보이네요. 그러면 조금 더 조정하고 한 번 더 시도해보고 안 되면 접을게요. RRDS를 2개 정도 더 풀고, RRDL도 더 풀고, 그 다음에 WTRL, WTRS를 좀 더 풀기 위해서 요거를 2개 정도 요렇게 풀어줄게요. 그리고, 자, 다시 한번 1266 클럭 시도해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나가기. 역시 안 됩니다. 뭐 요 정도까지인 것 같고요. 아니야, 하나 더 해볼까? 그래, 전압을 더 넣으면 될 수도 있어. 어차피 이게 OCF급의 10레이어 보드는 아닌 게 분명하니까 제 생각에 이거 6레이어 아닌가 싶은데 8레이어만 돼도 일단 유니파이 X랑 스펙적으로는 비슷하거든요. 메모리 슬롯도 2개짜리고 하니까. 그 대신 이제 뭐 설계 부분에 차이가 있거나 그럴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자, 1.6V 정도 세팅을 하고요. 1.6V면 이제 조금 높긴 합니다. 요 정도 세팅하고 한 번만 더 시도해보고 안 되면 진짜로 접겠습니다. 어차피 이 정도만 해도 오로스 엘리트 치고는 선방을 했어요. 자, 저장하고 나가기. 야, 이게 됩니다. 이게 딱 보니까 CPU 쪽 맨커는 엄청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CPU 쪽 맨커는 엄청 개선됐고, 그 다음에 메모리 쪽도 이 정도는 충분히 커버하는 메모리이기 때문에 결국에 보드 쪽 이슈인데, 보드가 레이어가 두꺼울수록 동일한 클럭을 좀 더 낮은 전압으로 구동이 가능합니다. 레이어가 얇으면 신호 시그널이 안정적이지 못해서 클럭이 높아질수록 전압을 높게 잡아서 시그널 수치를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클럭을 데이터로 표현할 때 좀 더 확실하게 표현 가능하게끔 하는 건데, 결국 레이어가 높을수록 좀 더 낮은 전압으로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어로스 엘리트 보드가 오버클럭 전용으로 나온 보드도 아니고 하니까 대충 한 6레이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6레이어 정도에서 다른 어떤 부정적인 요소를 다 제외하고 1.5V 수준에서 부팅 가능한 클럭 최대 수치가 한 1133 정도? 그 정도 아닌가. 유니파이 X에서 이 메모리로 1400이 되거든요. 근데 유니파이 X가 8레이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8레이어 수준에서는 그 정도고, 그래서 어로스 엘리트 같은 경우는 1.5V 말고 1.6V로 올릴 경우에 요 정도까지 또 클럭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단 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 1.5V에서는 이 클럭이 안 되지만 1.6V로 올려주니까 또 이 클럭이 부팅이 됐고요. 그러면 부팅 됐으니까 1.6V에서 또 클럭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테스트 해봐야겠죠. 더 올려봅니다. 더 들어갈까요? 근데 애매한 게 바이오스 들어오면서 부팅이 실패가 됐습니다. 1400으로 부팅 한 번만 해보고 이제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선방했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시도해보고 안 되면 접을게요. 계속 안 되면 접는다 그러는데 이게 미련이 남아서 그래요. 저장하고 나가기. 이게 왜 되지? 살짝 다운클럭 되는 거 보니까 여기가 맥시멈인 것 같은데 1400이 이게 유니파이 X 맥시멈이거든. 아이고 뻗었다. 그럼 그렇죠. 여기까지인 걸로 결국 시모스 클리어 했습니다. 그래요. 어로스 엘리트가 유니파이 X가 될 수는 없어. 근데 어쨌든 부팅이라도 된 게 어딥니까? 굉장히 선방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어느 정도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부팅이 된다 그래서 안정화가 된다는 건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화 클럭도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1266은 전압도 높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1133 정도부터 1.5V 상태죠. 1.5V에서 아마 얘가 안 돌아갈 가능성이
싶은데, 왜냐면 1.5V에서 거의 최대 클럭이잖아요. 대부분 부팅되는 최대 클럭은 안정화가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뎁스 정도 낮춰서 만으로 잡고요. 안정화가 만 정도에서만 돼도 어디야.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로스 엘리트급 보드기 때문에 혹시 타이밍에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타이밍을 조금 더 넉넉하게 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클럭이 돌아가는 것만 확인하면 타이밍은 노가다에서 줄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하다고 생각하는 타이밍들을 약간 풀어서 이렇게 적용하고 저장하고 나가기. 자, 그러면 이제 만 클럭을 부팅을 이런 식으로 시켜봤고, 타이밍은 돌아가는 거 확인하고 나서 나중에 조여도 되니까 일단 TM5 정도 잡고요. 근데 요 정도 클럭으로 부팅을 시키면요, TM5가 아니라 좀 더 부하가 센 HCI나 아니면 Y크런처 이런 걸로 돌려야 됩니다. 일단 간만 볼게요. 간만 이게 될 각이 되나 안 되나. 왜냐면 안정화 테스트를 가려면은 오늘 이 영상 안 끝납니다. 지금 제가 벌써 플레이 타임이, 여러분들 이게 몇 분짜리로 편집돼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5시간째 이러고 있거든요. 녹화 영상이 5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조금 걱정스럽단 말이에요. 이걸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 각만 조금 보고요. 이게 바로 죽지 않네? 이게 일단 돌긴 도네? 이런 느낌만 보셔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오버클럭 좀 해보신 분들은 감이 오실 거예요. 이게 좀 먹을만한가? 아닌가? 이게 좀 탐스럽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어로스 엘리트인데 만 클럭이 이게 돌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미 에로레이크에서 리플래시 말고 에로레이크에서 오버클럭 좀 해보신 분들은 아무리 기어 4라고 하더라도 야, 만 클럭? 이게? 이게 또 돼? 이런 느낌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괜히 신기해하는 게 아니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된다는 게 이 어로스 엘리트 듀오 X가 램 슬롯이 2개여서 이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에로레이크 리플래시가 맨컨이 개선돼서 그러는 건지, 물론 두 가지 다 시너지 작용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 기가바이트 바이오스가 예전에는 뭔가 클럭을 올리는 데 있어서 다른 타사 보드들보다 조금 더 제한이 심한 느낌이었다면은 지금에 와서는 야, 이것도 좀 많이 개선이 됐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어로스 엘리트 보드고 이 보드가 엘리트급 보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올지를 생각해 보면은 가격 대비해서 조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어났습니다. 일단 만 클럭에서 1.5V 뭐 전압 조정해서 잡을 수 있는 수준일 수도 있어요. 이 정도 돌았는데 에러가 하나 나온 거면. 근데 좀 쉽게 가려면 클럭을 낮추는 게 낫겠죠. 지금 제가 기존에 돌린 것들을 편집을 좀 하면서 런맴 테스트 프로로 이렇게 돌려놨었거든요. 지금 한 7시간 정도 지났는데 보시다시피 거의 1000%에 가깝게 올라가고 있고 에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만 클럭에서 시도를 했었는데 만 클럭에서 안정화를 보려니까 전압값이 엄청나게 높게 올라갑니다. 근데 전압도 높게 올라가지만 1.5V 정도 수준으로는 부팅 정도만 가능한 수준이었고, 대체적으로 만 클럭 정도에서 안정화를 보려고 하니까 아마 요구 전압이 1.65V 그 정도는 예상이 돼요. 1.65V 정도 잡고 제가 이걸 돌려봤는데 한 160%까지는 통과시켰거든요. 근데 이게 메모리 온도가 막 70도 넘게끔 올라가면서 뭔가 이제 좀 더 쿨링을 강화하지 않으면은 안정화가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제가 메모리에 스파 쿨링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상태도 지금 스파 쿨링을 안 한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램 타이밍이 지금 풀어져 있잖아요. 램 타이밍이 풀어져 있기 때문에 스파 쿨링을 안 한 상태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전압 값이 보이거든요. 지금 1.55V입니다. 1.5V에서 9600 안정화도 안 돼서 거기서 조금 더 전압을 상향시켰습니다. 그래서 1.55V에서 지금 9600이 돌아가고 있는 거고, 1.55V면은 온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타이밍이 풀어져 있기 때문에 현 상태로 지금 60도 초반 정도 온도가 나와요. 그래서 60도 초반 정도에서는 이 정도 안정화가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걸 타이밍을 조여지게 되면 메모리 온도가 조금 더 상승하기 때문에 그때는 스파 쿨링을 또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테스트 해보니까 기어 4 수준으로는 성능 이점을 끌어내려면 상당히 클럭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9600 정도면 그래도 기어 2랑 한번 비벼볼 만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애시당초에 이 정도 클럭을 유지를 시키려면은 전압값이 엄청나게 높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높은 전압을 쓰면서 이 정도 클럭을 달성시키는 게 맞냐라는 관점에서는 기록적인 측면에서 맞을 테지만,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은 그런 분들이 이런 수치는 쉽사리 따라
따라하지 못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벤치 비교나 이런 걸 하기 위한 세팅은 요거보다 좀 더 낮게 잡아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9600이 요게 돌아가면 여기서 이제 타이밍을 조여보면서 그런 시도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아마 9600이 아니라 조금 더 낮은 클럭에서 제가 타이밍을 조이지 않게 될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요 정도 수준에서 이 메인보드가 이 정도 클럭이 구동이 가능하구나 라는 증빙 차원에서 이걸 돌린 거지, 결국에 요걸로 마무리를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요 테스트 돌리는 건 의미가 별로 없었지만 여러분들한테 이 메인보드가 요 정도 클럭까지 뭐 된다 그런 걸 보여드리려고 굳이 요 정도 돌리는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AMD 같은 경우는 6000 정도의 1대1 상황에서는 맨컨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대충 TM5로 잡는 것도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편인데, 이게 인텔로 가게 되면 인텔에서는 워낙에 고클럭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 전압 세팅이나 맨컨 영향도 크기 때문에 TM5 보다는 좀 더 부하량이 높은 툴로 돌려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memtest 프로로 한번 돌려봤고요. memtest 프로를 원래 잘 안 쓰는데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memtest 프로 버전은 기가바이트 보드에서 실행을 시키면은 실행이 안 됐어요. 근데 타시엠 형님이 기가바이트에서 이걸 돌리신 걸 봐가지고 형님한테 좀 부탁드려가지고 프로그램을 확보해서 이렇게 돌려봤고요. 잘 돌아가네요. 여러분들은 인텔에서 안정화 보실 때는 TM5 정도 수준보다 memtest 프로도 좋지만 Y크런처 뭐 이런 것까지 같이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X890 어로스 엘리트 듀오 X 이 신규 보드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9600이라는 클럭은 예전에 에로레이크 때만 생각하더라도 오버클럭 전용 보드에서 부팅만 가능했던 클럭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클럭에서 안정화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이 엄청나게 향상이 됐다. 다른 하나는 이 메인보드가 퍼포먼스가 괜찮게 나온다. 뭐 두 개 모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보드 때문이 아니라 뭐 맨컨이 향상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거는 교차 검증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에로레이크 리플래시에서 새로 출시된 어로스 엘리트 듀오 X 보드 쓰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리고 메모리 용량에 대해서도 향후 CQDIM을 통해서 높은 메모리가 필요한 경우에 CQDIM 메모리를 이렇게 교체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증설이 가능하니까요.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뭐 관심이 가실 수도 있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오늘 이 테스트하면서 영상은 찍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보실 영상에선 편집돼서 빠질 겁니다. 왜냐면 해당 부분은 제가 기가바이트 코리아 통해서 기가바이트 본사로 수정해달라고 요청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본사에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냐면 CPU 쪽에 클럭이 지금 아직 원하는 대로 잘 안 올라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메인보드 구매해서 쓰시는 분들 중에 솔시커가 에로레이크 리플래시 피코어 클럭 잘 올라간다고 얘기했는데, 직접 해보니까 270K 같은 경우 55배수, 그 다음에 250K 같은 경우 53배수에서 뭐가 안 올라가. 그런 증상이 발생을 하면은 그거 지금 기가바이트 쪽에서 지금 고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규 바이오스 나오면 업데이트 하시면 되고, 그 내용은 지금 본사에서 보고 있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편집해서 빠지고 올라갈 거예요. 근데 혹시나 구매하셨다가 뭐가 안 돼서 놀라실까봐 언급은 드립니다. 그런 부분 제외하고는 이전에 기가바이트 메인보드들 또는 바이오스들에 비해서는 이 신규 보드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는 보드고, 기존에 에로레이크 전용으로 나왔던 메인보드들을 제가 거의 최신 바이오스 입혀서 리플래시를 써봤었는데, 오버클럭을 하다 보면 뭔가 짜잘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생겼었어요. 뭐 블랙 스크린, 블루 스크린, 아니면은 부팅이 안 되고 먹통이 된다거나 이런 증상이 생겼고, 부팅이 안 되는 먹통 증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은 해결 방법은 PSU 파워 서플라이를 전원을 끄시고 한 30초 지난 다음에 다시 키시면 그 전원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 상태가 되면 시모스 클리어를 걸어도 이게 전원이 안 들어와요, 이상하게. 그게 제가 써본 3사 메인보드에서 다 나온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제조사 통해서 사전에 리포팅을 했더니 바이오스가 새로 나올 거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었는데, 새로 나오지 않고 지금 엠바고가 해제가 됐고, 근데 새로 출시되는 이 메인보드가 리플래시 타겟으로 만들어졌다 해서 이걸로 써보니까 이전에 경험했던 그런 증상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던 메인보드들은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기가바이트 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조사들도 이번에 신규 보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신규 보드들이 리플래시를 타겟으로 설계가 되고 테스트가 되었을 거니까, 아직 구매 안 하셨다면 그런 보드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권장할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규 메인보드 테스트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